어머님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남는 돈이면 저희 리모델링비 충분하고요. 며느리 유진이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내 집을 마치 자기 자산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유진아, 이 집은 엄마가 평생 일해서 산 거야. 어머님, 왜 그렇게 고집 부리세요? 요즘 노인분들 원룸 많이 사세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큰 집 필요 없으시잖아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유진아, 그건 아니야. 어머님, 진짜 이기적이시네요. 자식 잘 되는 거 안 보고 싶으세요? 이기적이라니. 평생 아이들 위해 살았는데 집 안 판다고 이기적이라고 하다니.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며칠 뒤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똑같이 돌려주기로.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63인 이숙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시장통에서 살았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반찬 가게 셔터를 올리고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는 게 일상이었죠.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맛있겠네요. 라고 말할 때면 피곤함도 잊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간이 나빠져서 그만 먼저 가고 말았죠.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데 아들 민수가 내 어깨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딸 미정이도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엄마 힘내세요 라고 말했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홀로 가게를 꾸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했어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이미 다 마련해뒀지만 그래도 결혼 자금은 따로 모아둬야겠다 싶었거든요. 특히 아들 민수는 장남이니까요. 언젠가 장가를 가면 신혼집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늘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32살에 유진이를 만났어요. 첫인상부터 참 곱상한 아가씨였죠. 키도 크고 말투도 조근조근했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오빠한테 정말 잘 배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 문제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니까 서울에 집을 구해야 했어요. 전세로 구하려니 보증금이 만만치 않더군요. 그때 모아둔 돈이 3억 정도 있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그중 절반인 1억 5천을 민수한테 보탰어요. 엄마, 이렇게 큰 돈을. 민수가 난처해하자 유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미정이는 교사가 되어 집 근처 초등학교에 발령받았어요. 출퇴근이 가까웠어서 종종 가게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빠만 도와주고 나는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살짝 서운한 기색이 보이더군요. 미정아, 너는 아직 결혼 안 했잖아. 나중에 시집 갈 때 당연히 똑같이 해줄 거야. 그렇게 달래며 미정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민수와 유진이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처음 2, 3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내려왔고 유진이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라며 부엌 일도 거들었어요. 민수는 옆에서 엄마 편히 계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라며 설거지도 도맡아 했죠. 그때는 정말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년 차쯤부터였을까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내려와도 유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민수 혼자 부엌을 오갔습니다. 유진아, 나물 좀 같이 무쳐볼까? 물어보면 어머님, 저 요리는 잘 못해서요 라며 웃기만 했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작년 설날에는 좀 더 확실히 느꼈어요. 차례상을 차리는데 유진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민수한테 속삭였습니다. 오빠, 우리 내년부터는 번갈아서 가면 안 돼요? 맨날 여기만 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부엌에서 다 들렸어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잖아. 우리가 와야지라고 했지만 유진이는 입을 삐죽거렸죠. 평일에도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잘 지내니? 하면 대답은 언제나 짧았어요. 네, 엄마, 잘 지내요. 바빠서 전화 나중에 할게요. 끊기 직전 뒤에서 유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전화 왔어요? 오빠는 효자네. 그 말투가 묘했어요. 칭찬 같기도 하고 비꼬는 것 같기도 했죠. 미정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올케 언니 요즘 어때요? 응, 뭐. 바쁜가 봐. 미정이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정이 그리 밝지 않더군요. 가게 일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생각이 났어요. 유진이의 차가워진 말투, 명절 때 귀찮다는 듯한 표정, 전화할 때마다 들리는 한숨 소리.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5년이 지나니까 확실히 다르더군요. 예전에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면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보태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가 싶어서요. 그래도 아들 민수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계속 멀어지기만 하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은 추석을 한 달쯤 앞둔 날이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추석 때 내려오지? 네, 엄마, 당연히 가야죠. 민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유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가야 돼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곧 추석이니까 직접 보면 괜찮아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추석 이틀 전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잡채를 볶고 유진이가 예전에 맛있다고 했던 동그랑땡도 부쳤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일했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는데 이 정도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명절 당일 아침 민수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유진이 얼굴이 그다지 밝지 않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수는 엄마, 오랜만이에요 라며 웃었지만 유진이는 가방을 놓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아, 들어오느라 힘들었지. 물 좀 마실래? 괜찮아요, 어머님. 대답은 했지만 눈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유진아, 핸드폰 좀 내려놔라고 말하자 유진이는 알았어요.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부엌으로 갔어요. 유진아, 나물 좀 담아줄래?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유진이는 한숨을 쉬더니 일어났어요. 네.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영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릇에 나물을 담는데 손이 거칠었어요. 그릇을 툭툭 내려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죠. 차례를 지내고 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유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차례도 간소하게 지내는 추세예요. 이렇게 음식 많이 준비하면 다 버리게 되잖아요. 민수가 황급히 유진아, 그런 말 하지 마라고 했지만 유진이는 사실이잖아요 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생 명절 음식 준비하며 살아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유진이 말도 맞네. 다음부터는 조금만 할게.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응, 알아.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민수한테 반찬을 보내주고 싶어졌어요. 김장철이 다가와서 김치를 담갔거든요. 민수가 예전에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김치 한 통과 밑반찬 몇 가지를 박스에 담아서 택배로 보냈어요. 이틀 뒤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택배 받았어요. 그래, 김치 맛있게 먹어. 근데 엄마, 민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유진이가 냉장고 자리 없다고 좀 그러네요. 다음부터는 보내기 전에 먼저 연락 좀 주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없다니. 아들 먹으라고 정성껏 담근 김치를 냉장고 자리 차지한다고 하다니.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가게 손님들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미정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또 오빠 부부 일이에요. 미정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치 보냈다가 냉장고 자리 차지한다는 말 들었다고요. 미정이 얼굴이 굳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 정도면 심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냉장고 자리 차지한다고 하는 건. 미정아, 괜찮아. 유진이도 스트레스 받는 모양이야. 엄마는 왜 맨날 참기만 해요? 미정이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지만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며칠 뒤 다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너 건강은 괜찮니?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네, 엄마,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회사라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뒤에서 유진이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엄마가 또 전화했어요? 제발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살면 안 돼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간섭이라니. 아들 건강 챙기는 게 간섭인가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1억 5천을 보태줬는데 김치 한 통 보내는 것도 눈치 봐야 하나.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하는 게 간섭인가? 이게 맞는 건가?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요. 반찬 가게 셔터를 올리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 혼자 밥을 먹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이건 단순한 며느리 투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는 점점 더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고, 민수는 아내 편만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에 불을 켜니 더 쓸쓸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민수한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멈췄어요. 또 간섭한다고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저 멀리 서울에서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유진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점점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명절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6시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민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유진이가 차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자, 결혼할 때 산 차 아직 멀쩡하지 않니? 그게 이제 오래돼서 고장도 자주 나고요. 그래서 새로 사려는데. 민수가 말을 흐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또 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겠죠. 엄마가 이번에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역시나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결혼할 때 1억 5천이나 줬잖아. 차는 너희가 알아서 사야지. 엄마, 그건 알아요. 근데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그때 뒤에서 유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오빠,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핸드폰이 넘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한테 자주 가려면 새 차가 필요해요. 이번엔 투자라 생각하시면 되죠. 투자라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투자라는 말을 쓰다니. 유진아, 그건 좀.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뵈러 가고 싶은데 차가 불편하면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도 서운하시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고마움은 전혀 없고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유진아, 차는 너희가 알아서 사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어머님도 저희 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주 보고 싶으니까 차를 사달라는 말이 되나요? 유진아, 엄마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남은 돈으로 살아야 한다고. 어머님, 그래도 아들, 딸 둘 다 계시잖아요. 나중에 다 돌려받으실 거면서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려받는다니. 자식한테 준 돈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유진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님,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저희도 애 낳으면 돈 더 들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유진이 말 들었니? 엄마, 미안해요. 유진이가 입이 좀 거칠어요. 민수야, 이건 입이 거친 게 아니야. 돈을 투자라고 하고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하는 건. 엄마, 유진이 말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 서툴러서. 민수는 끝까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억 5천을 줬는데 이제 와서 차까지 사달라고 하다니.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구는 유진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 부부가 차를 사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정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폭발했어요. 엄마, 왜 늘 오빠 쪽만 챙겨요? 결혼할 때 1억 5천 줬으면 됐지. 이제 차까지요. 미정아, 그래도 오빠는 장남이잖아. 엄마, 장남이면 뭐해요? 올케 언니는 고맙다는 말도 없잖아요. 투자라고요? 돌려받는다고요?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미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때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돈 없다고 하실 거면서요. 오빠한테 다 퍼주고 나한테는 미안하다고 하실 거잖아요. 미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한 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할 거예요. 미정이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뭐라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 제발 오빠한테 더 이상 주지 마세요.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걸 다 퍼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요? 알았어, 미정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틀 뒤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차 얘기 생각해 보셨어요? 민수야, 엄마도 돈이 많지 않아. 남은 돈으로 살아야 한다고. 엄마, 그래도 3천만 원 정도만이라도. 민수야, 안 돼. 엄마가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전화 너머로 민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봤어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줬는데 이제 와서 차까지 사달라고 하다니. 고맙다는 말도 없이 투자라고 하고 돌려받는다고 하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일하며 키운 아들인가 싶었어요. 돈을 거절했더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하는 아들을 보니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명절도 한 달 남았는데 내려온다는 말도 없었죠. 마음이 불안했어요. 미정이가 가게에 들렀을 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 없어. 엄마, 제 말 들으세요. 오빠는 이제 가족보다 올케 언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돈 안 주니까 삐진 거예요. 미정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돈을 거절했더니 연락을 끊는 아들.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인가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났어요. 평생 악착같이 일했는데 결국 남는 건
이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멀어지고 며느리는 돈만 바라보고 딸은 화만 내고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아들과 멀어지는 건가요?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차 얘기를 거절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가 아니라 유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하다니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았죠. 어머님, 저예요. 유진이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응, 유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제가 바빠서 길게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 집 리모델링 하려고 하거든요. 리모델링이요. 갑자기 무슨 리모델링 얘긴가 싶었어요. 그래,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요.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또 돈 얘기였습니다. 차에 이어 이번엔 리모델링이라니. 유진아, 엄마도 돈이 없다고 했잖아. 차 살 때도 못 도와줬는데. 어머님,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했어요. 유진이 목소리가 묘하게 밝아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큰 집 필요 없으시잖아요. 남는 돈이면 저희 리모델링비 충분하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집을 팔라고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남편과 함께 살던 아이들 키운 내 유일한 집을 팔라고요. 유진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큰 집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유진아, 이 집은 엄마한테 집이 아니야. 평생을 여기서 살았단 말이야. 어머님, 그래도 집은 집이잖아요. 팔면 돈이 되고요. 어차피 나중에 민수 오빠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똑같잖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물려받는다니. 내가 죽으면 물려받을 집을 지금 팔아서 자기네 리모델링비로 쓰자는 소리였어요. 유진아, 그건 아니야. 엄마가 살 집이야. 어머님, 왜 그렇게 고집 부리세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요즘 노인분들 원룸 많이 사세요. 원룸이요. 평생 일해서 30평대 아파트 산 사람한테 원룸으로 가라는 소리를 하다니. 유진아, 엄마 말 듣고 있니? 이 집은 못 팔아. 어머님 고작집 하나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민수 오빠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아들 잘 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고작 집 하나라니. 이게 내 평생인데 고작이라고 하다니. 유진아, 엄마는 이 집 안 팔아. 다른 방법 찾아봐. 어머님, 진짜 이기적이시네요. 자식 잘 되는 거 안 보고 싶으세요? 이기적이라니. 평생 아이들 위해 살았는데 집 안 판다고 이기적이라고 하다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이기적인 게 아니야. 이건 어머님, 알겠어요. 어차피 안 도와주실 거면 됐어요. 그럼 저희도 어머님 신경 안 쓸게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보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팔라고 하다니. 마치 자기 자산인 양 말하다니. 아들이 물려받을 거니까 지금 팔아도 된다고 하다니.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인가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사방을 둘러봤어요. 여기 저 벽에 민수가 처음 걸음마를 배웠죠. 저기 부엌에서 미정이가 엄마 따라 요리 흉내를 냈고요. 남편은 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웃었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이 추억이었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이걸 그냥 돈으로만 봤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차를 거절했더니 삐지고 돈 안 준다고 이기적이라 하고 급기야 집까지 팔라고 하다니. 이게 내가 1억 5천을 보탠 며느리가 하는 짓인가요? 핸드폰을 들고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유진이 전화 받았니? 엄마, 유진이가 집 얘기했나 봐요. 민수야, 너도 엄마 집 팔라고 생각하는 거니?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유진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엔 집이 크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마저 아내 편을 드는구나. 민수야, 이 집은 엄마가 평생 일해서 산 거야. 너랑 미정이 키운 집이고 아빠랑 같이 살던 집이란 말이야. 엄마,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집값도 올랐고. 민수야, 너 지금 진심으로 엄마한테 집 팔라는 거니? 엄마, 저희도 어렵다고요. 리모델링 안 하면 집이 너무 낡아서. 민수야, 그건 너희 문제야. 엄마 집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민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그럼 됐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엄마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할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아이들 위해 살았는데 돈 안 준다고 이기적이라 하고 집까지 팔라고 하다니.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짓인가요? 미정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정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새벽이었지만 미정이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가 집 팔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자 미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엄마 집을 팔라고요? 올케 언니 미쳤어요? 미정아, 민수도 그 말에 동조하더라.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오빠는 이제 오빠가 아니에요. 저 여자 꼭두각시가 됐어요. 미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절대 집 팔면 안 돼요. 그거라도 지켜야 나중에 엄마 살 수 있어요. 오빠한테 다 빼앗기면 엄마 갈 곳 없어요. 알아, 미정아. 엄마가 절대 안 팔 거야.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 절반을 줬고 그것도 모자라 차를 사달라 하고 급기야 집까지 팔라고 하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돈만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 남은 건 이 쓸쓸함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왔지만 내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유진이와 통화를 끊은 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유진이도 심지어 미정이도 바빠서 전화를 못했죠. 혼자였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그 통화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집을 팔라던 유진이 목소리, 이기적이라던 그 말투, 민수의 차가운 대답.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준 걸까? 아니면 너무 착하게만 산 걸까? 나흘째 되던 날, 미정이가 가게에 들어섰어요. 엄마. 미정이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미정아, 무슨 일이야? 엄마, 앉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미정이는 가게 구석 의자를 끌어당겨 내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응. 좀 그래.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미정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 사람들은 엄마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해요. 한 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할 거고, 안 주면 이기적이라고 할 거예요. 말로는 안 통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미정이 말이 맞았어요. 차를 거절하니까 집을 팔라고 했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니? 엄마, 똑같이 보여주세요. 말투도 태도도 차갑게 대하세요. 미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계속 착하게만 나오니까 저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도 당당해지셔야 해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1억 5천을 보탰더니 당연하다는 듯 차를 사달라 했고 집까지 팔라고 했죠.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바뀌어야 해. 말로는 안 통하니 행동으로 보여줘야겠어. 더 이상 착하게만 살 수는 없어.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은 돈은 1억 5천 정도였어요. 이 돈이면 내가 노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절대 더 이상 빼앗기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집 명의를 딸한테 신탁하는 거요. 법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님 신탁하시면 명의는 따님 앞으로 넘어가지만 어머님께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따님 동의 없이는 집을 팔 수 없고요. 그거였습니다. 내가 원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민수와 유진이가 내 집을 노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 선생님,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내일 오전에 오시죠.
いる。一緒には暮らしてないです。うん。そばにはいるんだけども、はい。で、まあ、会うときは、じゃあ子供抜きだという話になってると。はい。で、どれぐらい、毎日会ってるんですか？毎日っていうか、もう朝昼晩とご飯の準備に行ったりとか。朝昼晩とご飯の準備。彼ははい。仕事してるんですか？今は普通に保険の関係でしてないです。失業保険。はい。そうですか。で、どうしたいんですか、二人はこれから。いや、できれば、ええ前向きに、進んでいきたいとは私は思ってるんですけど、はい。どうも今の彼のチューブラリンの状況でずっとこのままだったら行っちゃうんじゃないかと。うん。うん。これ、どれぐらい前に知り合ったんですか？知り合ったのは1年ぐらい前ですね。1年ぐらい前。はい。どうやって知り合ったんですか？ネットのサイトを通してですね。ネットで。はい。ネットの、まあそういう出会い系のネットで。いや、ゲームのやつ。ああ、ネットのゲームで知り合っはい。て。じはい、ゃあそうです。実際にはその最初に会ったことなかったわけですね。2回ほど会いました。2回会った。なんかそうはい。いうオフ会みたいなのがあったんですか？いや、個別にええ。私の方に来て会いました。はあ。で、すぐ男女の関係になっちゃったんですか？そうですね。その時あなたは離婚してたんですか？してました。してました。はい。離婚してからゲームでこの人と出会って、はい。で、相手はまあ、夫婦仲あんまり良く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も、はい。この別居の後にあなたと知り合ったんです。あなたと会ってから向こうは別居したんですかね？会ってからです。会ってから。はい。まあ、火ついちゃったのね。はい。これ、どうしましょうって言われても、大体、どうしてそうなっちゃったのよってこっちも聞きたいわけで、でも今日の先生を紹介いたします。はい。はい。弁護士の大迫恵美子先生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お願いします。もしもし。はい、こんにちは、お願いします。はい、こんにちは。はい。まあ、彼の方はね、はい。失業保険もらってるそうですけど、はい。あなたと、まあ、例えば前向きに言ってね、再婚して、家庭を作っていけるような見通しが立つんでしょうかね。まあ、基本、今でも私の援助がなければ生活できない状況なんですよね、彼。ね、なんて言ったらいいのか困っちゃうんだけど、要するに、まあ、あなたもね、まあ、45歳になって、再婚相手を探すときに、まあ、人を見るわけでしょ？はい。どういうことを重視して人を、再婚相手を探してるんですか？いや、私とすればともかく、私の子供も大事にしてくれる人、まあ、一番そこ前提なんですよね。大事にってどういう意味ですか？それ、なんて言ったらいいんだろう。なんて言ったらいいんだろうっていうところがすごく心配なんですよね。要するに子供を大事にしてくれるって言うけれども、それはもうね、どう考えても、義理の間の子供っていうのはね、努力ですよ。ですよね、わかりますね。そんなの自然と可愛くなんかならないでしょ？そうですよね。はい。それ努力がね、できるかどうかは、何だと思います？なんでしょう。なんでしょう。努力ができるかどうかは、その人間が誠実かどうか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ね。もともとそんな誠実じゃない人はね、努力なんかしてくれないでしょう。やろうと思ったってできないでしょ？そうですね。いや、そこのとこちゃんと考えてますか？ですね。私はね、最初にあなたがおっしゃったことですごく気になってる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ね。はい。なんでその前の奥さんと離婚したいかっていう話をしたときにね、自分のことをなんか世話を焼いてくれないとかなんとか言いませんでした？言いました、言いました。もうそれ聞いたときに、ってちょっと思っちゃいました。私も思います。私も思いますじゃないでしょ。子供なんですよね。子供っていうか、身勝手じゃないですかね。要するにね、38歳の男の人がするべき
ことは、うん。自分が面倒を見てもらうんじゃなくて、うん。自分が家族をかばって守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なんじゃないんですかね。うん。ごもっともですね。うん。それをなんか自分にしてくれないから、二人の子供がいる奥さんを、うん。見捨てて、そんなね、あなたと2回しか会ったことないのに、うん。飛んできちゃうって、うん。それでいいの？うん。なんですよ。だからその葛藤があるから困っちゃうんですよね。うん、葛藤じゃないよね。葛藤じゃない。はい。いや、大体ね、あなたの子供と会いたくないっていうのは、うん。努力全くしてないですからね。うん。そこなんですよ。あなただってね、彼が2人のうん。子供を連れて、うん。こっちのところに来てた時にね、うん。一回一回会いに行くとその子供が現れるなんていうよりは、うん。いない方がすっきりでしょ？うん。まあ、そうですよね。本当はその大好きなね、うん。男の人とイチャイチャしてる方が楽しいけど、うん。まさか小さい子供をほったらかしにもできないので、うん。まあ面倒見てあげなくっちゃと思うのが普通の人間うん。でしょ？うん。うん。それを顔見たくないから連れてくるななんてね、うん。その言い方は違いますよ。うん。見ると自分の子供を思って切なくなるのでってね、うん。うん。それは口当たりはいいけど、言ってることはね、そっちの子供の顔見たくないから連れてくるなってことでしょ？うん。ですね。うん。いいのそれで。良くないですね。うん。よくよく考えないと、うん。もう自分の人生だってね、うん。残りいくらっていくつって数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のに、うん。無駄なつまらないことしてね、うん。無不駄ですね。幸せのために使う時間はあんまり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ですね。うん。まあ、本当はあなたは自分では分かってるけど、うん。そういうことを言ってもらいたくて電話してきたでしょ？分かってんですよ。分かってんだけど、いまいち、自分の判断でどうもできなくて。うん。もうででも、すね。こんな遠くに離れてあなたの電話の話を聞くだけで、うん。目に見えるような状況ですよ。ですよね。うん。だと思います。うん。まあ、ちょっとね、大人なんだから、そしてやっぱりまだね、8歳のお子さんの責任ある親なんだから、うん、そうですよね。はい。うん。でね、責任ある親って言うとね、なんとうん。なくその束縛とか、うん。義務とかね、うん。辛いことのように聞こえるかもしれないけど、うん。まあ、あなたにとってだって8歳のお子さんがいるってことは喜びでしょ？ うんです。うん、そうですね。8 歳のお子さんと8うん。歳のお子さんがね、あなたを慕って、うん。あなたを信頼して、うん。あなたに愛を感じて、将来あなたに感謝してね、うん。それはあなたにとってすごい幸せでしょ？ですね。うん。それ捨てる？いや、してないですね。だけどそれ捨てなきゃいけなくなるんじゃないの？いや、してないです。うん、だからね、ですね。はい。捨てないように自分で持っていかないとね。うん、そうですね。うん。うん。少なくとも、その男の人は子供をね、邪魔にするでしょうん、そう、うん、邪魔にしますね。う。邪魔にされた子供は分かりますよ、それが。うん、そう、わかると思います。だって子供にとってだってその男の人はね、この大人は何だろうっていう人なんですからね。ですね。うん。それをお母さんがなんか板挟みになって向こうの顔色見たりするとね、うん。お子さんにとってはそれは裏切りでしょですよね。う。うん。まあもう分かってることなんだから、私に言われなくても分かってるでしょ。うん、うん、ですね。そうですね。もしもし？はい。7歳の女の子とね、はい。3歳の男の子、自分の子供、言い方悪いですけど、捨ててきたわけですよね。ですね。はい。それってかなり人間にはなかなかできないことだと思うんですよ。うん。でもそれをできちゃったその人が、はい。あなたの子供を大事にするってことはありえないと思うんですね。はい。はい。ですからもしそのことが大事だっていうのであれば、はい。結論は見えてるような気がします。うん、見え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よろしいですか？はい。はい。すいません。どうもありがとうはい。ございます。失礼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しもし、テレフォン人生相談です。あ、もしもし。こんにちは。あ、こんにちは。今日はどんなご相談ですか？あ、私一応50歳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はい。2
26年間、はい。公務員務めてまして、はい。で、ちょっと体調を悪くして、辞めてしまったんですよ、はい1年前に。はい。で、それから、4回ぐらい、うん。アルバイトやってたんですけど、転々としてしまってですね、はい。なかなかうん。定まんなくなってしまって、はい。一応、精神科の方にも通っておるので、はい。先生、ちょっといろいろ聞いてみたらですね、はい。ちょっと発達障害の疑いもあるっていうのを言われたのと、はい。で、あと、そういう人なので、なんか障害者支援センターみたいなところで、労働に関するうん。はい。支援を受けてから、うん。就職した方が、そういう障害者枠のところではい。勤めたらどうですかって言われてみたんですけど、はい。で、私はそれでいいなと思ったんですよ。はい。ただ、女房がやっぱ、そうするとそれをやってる間っていうのはお金を働いてはいけないので、はい。お金をもらえない状態になってしまうと。はい。なんなので、それじゃ困るから、うん。そういうのはやめてくれって言われたんですけれども、はい。はい。ご結婚なさってて、奥様はおいはい。くつですか？45はい。お子ですね。さんは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はい。長男が18、はい。長女が15はい。です。ああ、じゃあまだ学校行ってらっしゃるから、学費とかも大変ですね。そうなんですよ。はい。はい。あの、26年間公務員やってらっしゃって、はい。辞められた原因っていうのは何ですか？ちょっと、やっぱ、かなり忙しいところの部署に配属されてしまって、はい。仕事やってもやってもなかなか終わらなくなってしまって、はい。結局、最後、ちょっと過労みたいな感じで、はあ。はい。やめてしまったはあ、なるほですね。ど。はい。はい。はい。で、それからアルバイトやったけど、なかなかうまく思うような職がない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そう、ね。そうですね。長続きはい。しないですね。はい。精神科に通われたっていうのは、どはい。ういう症状が、何か出られたんですか、症状とかが。やっぱりちょっと公務員辞めるときにですね、はい。動悸がしたり、はい。過呼吸になったりとか、はい。震えちゃったりしたんで、はあ、はあはあはあ。ちょっと見てもらった方がいいなと思って、うん。はい。じゃあ、それで、はい。通われたら、発達障害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だって、はい。26年間もずっと公務員なさってたわけですから、はい。その間のなんか仕事の実績っていうか、ちゃんと終わりになるのに、はい。急に発達障害って言われるのもどうなのかしらともちょっ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私もちょっとびっくりしたうん。それですね。ははい。そのお医者さんだけですよね。そうです。別のお医者さんにはかかってらっしゃらないんですか？かかってないですね。はあ、はあ、はい。なるほど。はい。はい。まずそこをはっきりなさった方がいいのかなと思いますよね。うはい。ん。息子さんは高校生ですね。もう大学1年大ですね。学1年。はい。大学1年。すいまあとは、じゃあ娘さんが高校生ですね。せん。はい、そうです。で、奥様は働い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一応働いてます。はい。ああ。でもこれからの学費とかもありますものね。そうです。そこが頭の痛いところで。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はい。で、今お仕事は、じゃあ、とりあえずは、探してる状況ですね。なるほど。はい。大変ですね。はい。うーん。アルバイトを転々となさったっていうのは何が合わなかったんですかね。やっぱ、やり方が私も、物事をやるのに覚えるのがちょっと、うんうん。あんまりうんう物覚えが良ん。くないので、うんうん。そこら辺で怒られたりとか、ちょっと不器用なんですね。そうなんですね。はいははい。いはい。はい。うーん。それでもね、はい。お仕事は探さなきゃいけないですもんね。はい。うはい。ん。何かやりたいお仕事とかおありになるんですか？そうですね。今のところは、特にこれといってうーない。ん。時農業を考えたんですけど、農業やってね、やっぱりちょっとうん。行った先でいろいろ、やっぱ奥が深くてうん。思うようにいかなかったうですね。はい。ん。そうか。はい。じゃあ、今日のご相談としては、はい。どういう感じでしょうか？あ、そうですね。うん。一応発達障害
って言われているので、はい。この障害支援センターみたいなとこ行って、うん。私としては直してみたいんですけど、うん。まあ、女房としては、それはお金がかかって時間もかかるので、うん。まあ、無駄って言ってくるので、うん。やめ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言われていて、そこで、まあ、どうするべきか悩んでいるなるほど。っていうことですね。はい。はい。はい。わかりました。じゃあはい先生に聞いてみましょう。今日の回答者の先生は、はい心についてのエッセイストとしておなじみのマドモアーゼル愛先生です。先生お願いします。はい、どうも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はいはい。発達障害のことについては、今、柴田先生も、セカンドオピニオンではないけれども、決めつけないでね、今のその先生が間違ってるとは言わないものの、大事なことなんで、他のお医者さんにも、行くのも一つの考えじゃないかなというような、おそらく示唆だと思うんですよ。はい。なので、今、すでにもう自分は発達障害だから、支援センターでっていう一つの道を作っちゃってるじゃない？そうです。だから、そこは、ちょっと早まる必要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は私も同じ考えです。はい。はい。それで、奥様も実は同じ考えなのよ。はい。そういうことだよね。だってね。はい。それでね、僕今、ほら、あなたは、せっかく安定してた仕事をあれして、その後がなかなかうまくいかないということで、あなたご自身がまず、責任感があるから、かえって追い詰められてるわけよ、気持ちの上でね。そうですね。それで、この時点で奥さんと対立しない方がね、僕いい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よ。はい。今、奥さんに助けてもらえないと、もっと追い込まれちゃう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よね。はい。はい。それから、まず26年間公務員を務められたっていうこと自体が、一つの、やっぱり重要な、あなたの能力っていうか、性格も含めて安定性を示していると思うんですよ。だから、不運もあったんだけれども、自分のこれまでの生きてきた価値をね、全否定することは全くありません。間違ってますので、前と同じぐらいのことはこれからだってできるぐらいで考え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はい。それと、大変デリケートな人だから、そういう自分のプライドも何もが、アルバイトを転々として辞めていくようなうちに、だんだんズタズタになっていっちゃったと思うんですよ。だから、そのペースで、焦りのペースで仕事やっても無駄だっていうことはこの数年、1年で分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要するに、1年前じゃないまで辞めたの。本当だったら1年間ぐらい遊んでたって怒られるような状況でもないんですよ。そうしなさいって言ってんじゃないけれども、たとえそういう人がいたとしても、自分の適性を見つけるまでゆっくり俺は1年間ぐらいかけてやったけど見つかりませんでしたって言ったってそんなおかしな話じゃないじゃない。26年間ちゃんと勤めてた人だもんだって。だからそのぐらいのつもりで自分をまず許してあげることは大事だよね。それから、あと、今お金はあるんですか？まだなんとかそうですね。一人目の子供を大学出す分は貯金してあるんですけど、二人目が、まだ心配だと。足りなくなっちゃう。でもまだ3年あるよね。まだね、2年、3年あるよね。それと、退職金も出てるわけでしょ？そうです。ね。それは手つかずであるわけでしょ？ちょっと若干使ってはいるですけど。生活のために使うのはこれは仕方ないよね。それでね、こういう時に気をつけなくちゃいけないのは、何か独立して何かやるとか、これにかけれてみようとか、そういうことが今判断は僕ね、効かない時期だと思う。そうですか。だからお金は使わない方がいいと思う。今は。生活のために使うの、これはしょうがないよね。でも何か、事業をやるためとか、そういうことでは今はちょっと自重した方がいいと思う。それで、お金を使わない成功の仕方を考えてほしいんです。そうすると知恵以外使えなくなるのよ。これから人が、何も力ない人が何か新しいことをやって、月5万円でも10万円でも、場合によっては3万円でもいいから稼ぎたいという人いっぱいいると思うんですよ。その時、この50万円のキットを買って勉強すれば月々3万円入るとか、そういうのに絶対飛びつかないようにして、そしてですね、妻を
納得させるためにはやっぱりアルバイト辞めながらでいいじゃない。辞めながら、今日3日ついた、今度は1週間ついた、すごいなぁなんていうところでいいじゃない。気楽にやって、1万円でも2万円でも稼ぐと。妻には、なんとか頑張ってるよっていうことを見せてあげると。そして、次にみんなにですよ。大学もう1年生、15歳、みんなわかるよ。お父さんはこれまで公務員でやってきて安定してたと思ったけれども、自分の不甲斐ないところもあって辞めたんだと。ついては、うちは貧乏になっているんだと。ね。それで多少はでも、貧乏とは言っても食っていく力だから安心しておくれと。ただ、これまでのようにはいかないんだうちはと。